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 스캔들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돈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 트레이너 백승희입니다. 네. 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비가 네. 엄청나게 왔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아, 네. 와. 이제 저는 이제 휴가 차원 혹은 뭐 또 이제 일 때문에 네. 울산에 갔다 왔는데 오. 울산 가 있는 동안에 정말 비가 하나도 안 왔거든요. 아, 그래요? 울산에 안 왔어요? 네, 오, 하나도 안 왔는데 다행이다. 갑자기 뭐 문자가 뜨는 거예요. 뭐 차가 떠다닌다, 뭐 람보르기니가 잠겼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침수 상황도 굉장히 좀 네. 심각한 상황이라. 사고도 또 많이 나고 해가지고 근데 또 오늘은 또 잠깐 안 내리다가 다시 이제 또 온다고 하니까 요번 주 내내 여러분 혹시 물놀이 여행 이신 분들 계획이신 분들은 무조건 취소하시고 진짜 집이 제일 안전해요. 안전 그 대응 수치 꼭 알아보셔가지고 안전하게 요거 지금 이 집중 호우 시간 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의 건물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연락들이 와요. 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내려가 있을 때 연락을 받은 오, 게 네? 평지인데 엘리베이터가 침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그 사이에 왜 틈이 있잖아요. 그 틈으로 물이 계속 차서 흘러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침수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보통 뭐 저도 제주도에도 네? 집이 있고 뭐 그렇지만 네. 태풍 오면 지붕이 날아갈까봐 걱정되고 네. 또 어디 침수되지 네네네. 않을까 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은 네. 결과적으로는 뭐 아파트가 아닌 이상 좀 전에 아파트가 되게 네. 편안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에 내가 이게 건물주로서의 어떤 그 왕관의 무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건물주 되기 연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그런 거 보상은 다 되는 건가요? 만약 엘리베이터 이런 완벽하진 것도? 않아요. 저희도 지금 엘리베이터 보험을 들 때 가급적이면 이제 특약 부분이 가장 네네네. 강력한 그 보험을 들기는 네. 했지만 뭐 예를 들어 모터 같은 게 이제 잠기거나 그러면 솔직히 그게 가장 적은 비용이 뭐 300에서 700 이렇거든요. 오. 이제 그래서 뭐 차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네네네. 람보르기니에 비할 바는 네. 아니겠지만 네. 확실히 물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리스크이긴 한 진짜. 것 같아요. 네. 오. 그래서 혹시나 뭐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네. 네, 좀 마인드 맞아요. 컨트롤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화이팅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게 지역이 또 강남이 하필 또 이게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게요. 네. 하수구 쪽으로 들어가는 관이 쓰레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적정한 비가 내리면 그래도 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왜 우리가 욕실도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내가 과하게 물을 막 틀거나 그러면 왜 시간당 빠져나가는 맞아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그게 넘치게 되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강남이 잠길 수 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워낙에 도심지 내에서 그 집중호우가 되면 그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 쓰레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쓰레기가 다 막았더라고요. 쓰레기도 있지만 낙엽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지금은 그나마 가을철이 아니긴 하지만 그런 나뭇잎들이 쌓여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 뭐 쓰레기에 의한 뭐 시민의식이 결여돼서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 또 강남이 왜 그래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안타까운 좀 일들이었고 집중호우를 좀 대변해 보자면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내일부터 또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네네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주변에 항상 그 이제 비가 내리면 우수관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들 근처를 좀 청소를 미리 해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최근 주제가 가장 이슈가 그렇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포문을 그렇게 열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요즘 있는데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전세 사기법 뭐 이런 사람들을 집중 단속하겠다 뭐라는 얘기들이 좀 돌고 있어요. 자, 그럼 전세 사기라는 건 뭐냐? 그러게요. 전세로 사기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동표님? 그게 전세금을 못 받는 건가요? 네, 맞아. 근데 전세 금액을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죠. 전세 보증 금액을 어쩔 수 없어서 못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기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기는 현격하게 어떤 의도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사기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일단 저 사람을 내가 속이겠어라고 하는 기본적인 네. 의도가 있어야 되고 첫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도는 있었더라도 네. 어떤 그 이득분이 없었으면 그건 또 사기로 보기 좀 어렵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마음만 가지고 당한 게 직접 없으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동키님한테 네. 너무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전지현만큼 예쁘다고.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해. 네. 그러면 이게 사기냐 이게 좀 네. 애매한 거죠. 거짓은 거짓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잡혀가셔야 되나 이거. 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의 네. 범위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네. 기분 좋은 거짓말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거짓말을 넘어선 사기라고 정의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네. 이제 딱 그 결합이 돼야지만 네. 법적으로는 사기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전세 사기니까 전세 보증금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즉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먼저 네.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쵸.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전세 사기인 건데요. 최근에 그 거의 187억 원인가를 돌려주지 않아서 네, 모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마하고 딸이 그렇게 명의를 서로 이용해서 전세금을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소송이 진행 네. 중에 있고요. 네. 본인들은 고의는 없었다. 또 잡아대는구나.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거기서도 고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지 네. 이제 그 사기 요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네. 이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니 스캔들에서는 당연히 그런 스캔들이 있어요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전세 보증금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스트레칭 시간으로서요. 네. 전입 신고 혹은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전입 신고가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거는 네. 직접 내가 살고 있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왜 전입신고라는 게 내 네.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인지를 네. 우리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네네. 그 전입신고를 이제 다른 걸 하나를 꼭 묶어서 같이 친구인 것처럼 기억해 네. 주실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대항력. 대항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또 부동산 쪽에서도 쓰이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스트레칭 시간에서는 전입신고에 대해서 배울 거고, 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 트레이닝 시간에는 네. 우리가 대항력에 대한 개념을 같이 배울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전입신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전입신고 오늘 스트레칭은 전입신고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한 번은 이미지 겪어보셨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전입신고의 목적. 전입신고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자, 전입신고의 목적.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행정상이라고 되어 있고, 네. 주민등록을 통해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네. 자, 이거는요, 이쪽의 전입신고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네. 여기에 누가 살고 있지? 네. 라는 걸 알기 위해서요. 우리 네. 왜 한 봄철 정도쯤 되면 네. 인구 통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들어봤죠? 뭐 서울시에는 몇 명이 살고 있고 네. 경기도에는 몇 명이 살고 네네네네네.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여자야 남자야 뭐 이런 것들 왜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통계를 직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전입신고예요. 그렇잖아요. 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띵동 하고 벨 누르고 혹시 여기 사람이 사나요? 물어봐야 하고 네. 여잔가요 남잔가요? 네. 가족은 누가 살고 있나요? 뭐 혼자 사시나요? 이런 우리 옛날에 왜 호구조사라고 하잖아요. 맞아. 호구조사. 호구조사. 네. 그 호구조사가 바로 네. 그런 어떤 인구 통계라든지 네. 혹은 거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호구 조사를 네. 동장님들이 하러 다니시지 않는다는 네. 거. 그래서 적어도 전입신고라고 하는 걸 굉장히 체계적으로 온라인화 시켜서 이제는 전입신고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거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네. 자, 민사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민사상.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의 효력을 취득하기 위함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아까 제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돼요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자, 저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첫 번째 거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네. 거는 어떤 국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나 뭐 이런 네. 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했다면 네. 저 두 번째 요소, 즉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네. 건 나 자신, 네. 예, 나라에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저기에 민사상이라는 표현이 네네네네. 들어갔어요. 자, 민사. 자, 민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법적으로 따질 때 말하는 법적으로 따질 때. 네. 자, 그런데 형사 사건이 있고 네. 민사 사건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민사라고 하는 네. 건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개인 간의 개인 간의 다툼. 자,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는데 이것도 개인과 개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연하게는 동키님이 네. 전세 들어가 보신 적 없으시다고 그랬었죠, 그때. 전세 옛날 제가 계약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 집이 전세였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한 분들은 아마 다들 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전세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네. 우리가 계약서를 꾸리죠. 네. 근데 그 계약서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임대차. 맞았어요. 네. 임대차 계약서라고 네네네.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그 계약서 상에 뭐 전세 금액은 얼마, 그리고 계약 기간도 들어가죠. 네. 뭐 1년으로 할 건지 2년으로 할 건지 이제 계약 기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계약 만료일이 꼭 적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뭐 8월 10일이라고 하면 2022년도 8월 10일이 딱 계약 종료. 네. 자, 그러면 적어도 저는 계약을 1년 맺었으면 네. 1년 동안 전세 금액을 누구에게 줘요? 집주인이요. 임대인에게 줘요. 네. 그죠. 임대인에게 네. 줘요. 그리고 나는 그 대가로서 뭘 할까요? 그 전세금 주고 여기 사용을 하겠죠? 맞아요. 네. 사용하죠.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죠. 네. 네, 그 대가로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계약이 종료되면 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어떤 의무가 생길까요? 돈을 다시 돌려줘야죠. 맞아요. 네.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서로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도 그 공간을 내가 잘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쓰는 동안에 뭐 못질을 해도 되나, 뭐 아니면 페인트를 칠해도 되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책임인 거고요. 네. 좀 잘 사용해서 돌려주는 거고, 네. 또 반대로 임대인은 내가 보증 금액을 받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네. 잘 돌려줘야 해요. 네, 그래서 서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계약이니까 네. 임대인한테 전세 금액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약금인 거잖아요. 네. 계약금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거니까 우린 계약자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계약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임차인이라고 네. 부른다. 이게 좀 나름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임차인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으로 불리는 순간 우리 저번에 한번 배웠던 거 네. 있는데요. 네. 내가 임차인이면 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걸 이렇게 길게 붙이면 뭐였죠? 임대차 보호법? 네. 그런데 우리는 주거에 사니까 뭐였죠? 주거 임대차.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괜찮은데요, 이제?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상가. 맞았어요. 임대차.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네. 대상자이신 거고, 네. 내가 주거에 살고 있으면 주택 임대차 네. 보호법 대상자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임차인이 된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민사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혹시나 돈을 못 받으면 민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실상은 이 민법에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될지는 기억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민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민법 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들어가 있고 그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는 누구냐? 임차인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슬러서 올라가면 나는 임차인이기만 하면 무조건 전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입신고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목적도 있는가? 자,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느냐면 동사무소에 가시면 돼요. 자,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그 담당 직원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냐면 저 전입신고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럼 무조건 다 해줄까요? 다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 계약서. 무조건 임대차 보호,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계약서가 없이도 가능할까요? 없이 되나요? 그게 안 되지 않나요? 맞아요. 꼭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없어도 되는 사람은 있겠죠? 누가 있을까요? 없어도 되는 사람? 계약서가? 없어도 되는 사람. 글쎄요. 누구지? 당연한 권리를 갖는 사람. 자기? 자기 소유, 자신? 소유. 소유자? 그렇죠. 내가 그 부동산 소유자야. 그러면 나는 굳이 계약을 나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무조건 계약서 없이도 전입신고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 집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전입신고할 집을 수 있는 샀어. 거지. 그 이사를 왔어. 그러면은 그건 안 해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계약서는 없어도 되죠. 그래서 내 소유일 때 내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내 소유에 뭐 굳이 전입신고를 해야 되나 하고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부인이나 즉 만약에 내가 이제 남편이라고 치고 가장이라고 친다면 부인이나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분들은 그럼 전입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러 가면 내가 소유자더라도 뭐라고 물어보실 거냐면 세대주신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전입신고는 임차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해야 되는 장소는 동사무소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소가 무슨 동네에 사시죠? 안암동. 자, 그러면 뒤에 동으로 끝나죠. 그렇죠. 그러면 동사무소를 가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바람에 무슨 리에 살아요. 그러면 읍이거나 리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면 이제 면사무소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정 단위, 그러니까 무슨 리로 끝났다? 그럼 리 사무소는 없는데 그럼 면사무소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그 주소지 몇 번지라고 하는 그 앞에가 나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그 행정상의 주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행정이 동이면 동사무소에 가시면 되고 뭐 리나 읍이라 면이라서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면사무소를 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동사무소일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무슨 동에 사시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사무소에 갔는데 세대주이시냐라고 물어보는 건 내가 한 세대로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대주는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는데 세대주를 여러 명을 할 수도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한 같아요? 명만. 왜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책임을 지는 사람 한 명만. 세대니까? 한 세대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한 세대, 이렇게 엄마, 아빠, 자녀가 있을 때는
한 세대로 보고 네. 그곳의 세대주가 네. 한 명. 오, 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 세대원이라고 불러요. 오, 네. 대표인 거지. 네. 세대의 대표. 대장, 그래서 대장. 세대주.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세대원. 네. 자,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뭐 동거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네. 하고요. 세대원이라고 표현하기도 네. 해요. 자, 그런데 자녀가 20살이 돼서 대학교 때문에, 즉 학교 때문에 네. 학교 근처로 월세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그곳에 동사무소를 가겠죠. 네. 자, 그럴 때는 이 친구가 다시 새롭게 세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 어. 나가서 살면. 근데 그 어린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 어린 친구들은 안 돼요. 그 19세 이상?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안 돼요. 미성년자가 안 되구나. 네. 그래서 미성년자가 될 수 없을 때에는 네. 이제 부모님 이름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더라도 네.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취직을 해야 된다거나 왜 부모가 없으신 네네네. 분들도 있고 네. 뭐 혹은 사정에 의해서 좀 일찍 네. 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세대주로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100% 미성년자가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미성년자들은 되지 않고 성인으로 네. 됐을 때 세대주로서 역할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세대주가 들어가 있고 세대원들이 들어가 네. 있겠죠. 네. 자, 그렇게 하시면 전입신고를 마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 주민등록 이제 네. 가시면 주민등록 뒷면에다가 뭐 이렇게 주소를 적어주죠. 네. 거기까지가 주민등록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주민등록하고 전입신고하고는 다른 건가요? 라는 거죠.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지를 바꿔주지 않나요? 맞아요. 뒤에? 네. 그래서 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는 같은 데 조금 달라요. 네.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입신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네, 지금 전입신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저 밑에 맨 앞에 거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앞에 거, 그 구글 모양 있는 거. 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거 잠깐 컴퓨터 좀 잠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래서 주민등록은 좀 다른데, 네. 이거는 또 정확하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이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네. 주민등록이 네.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 방법이 되려면 네.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주민등록 등본상의 소재지가 네.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죠. 네. 공시 방법이라고 공시 있어요. 방법. 네. 공시 방법. 네. 자, 이 공시 방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네.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대항력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만 얘기하면 쫓겨나지 않을 권리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곳에 즉 네. 주소지가 뭐 201호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201호에 내가 살고 있는데 네. 너 거기에 왜 살고 있니?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나 여기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는 A라고 하는 네. 소유자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띵동 하고 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새로 바뀐 소유자래요. 소유자래. 근데 그 소유자가 내가 계약을 맺은 A가 아니고요. B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새롭게 이 부동산을 산 소유자인데 여기 임차인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황당해하는 거죠. 네? 저는 여기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는지 몰랐고 다 돈을 지불을 하고 저 이사 들어오려고 여기 지금 온 건데 누가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정말 그게 맞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실제로요. 그런 게 사기인 건가요?
네. 맞아. 그래가지고 그 한 아파트에 임차인이 4명도 있었어요. 어머, 계약자가 4명인 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 이거 무슨 옛날에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화 탐사대 네. 뭐라든가 네. 뭐 이런 거에 나왔었고요. 이야. 그래서 여기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누가 또 오실지, 누가 또 배를 누르고 임차인이 또 있다고 할지 정말 자기네들은 정말 살얼음판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네? 썼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임차인이라고 하는 A, 네. 임대인이라고 하는 A, 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만 그 계약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아무도 몰라요. 원래는 아무도 몰랐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거기에 임차인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계약을 맺어서 내가 와봤더니 임차인이 있어.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려면 다른 사람도 여기에 누군가가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맺었고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이유가 그쵸? 생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입신고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계약을 맺으면 전입신고해야지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예전엔 그런 게 없었던 시절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시방법이라는 단어가 왜 있어야 하느냐면 이 공시라는 건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임대인과 임차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3자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바로 공시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시방법의 정식 의미와 목적은 두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고 그 방법으로서 전입신고라는 걸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요. 제3자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뭐로만 남느냐면요. 채권으로만 남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였잖아요. 자, 그래서 그 계약서에 내가 보증금 뭐 얼마를 줬어 라고 했으니까 아까 임대인은 무슨 의무가 있다?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임차인은 그 돈을 돌려받을 그 권리가 있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동키님이 친구가 어느 날 왔어요. 친구가 와서 아우, 나 돈 한 2천만 원만 빌려줘. 내가 진짜로 너무나도 이제 돈 써야 될 일이 있는데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라고 했어요. 자, 근데 빌려줄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나도 그 어려운 상황인 걸 아니까 또 동키님은 착하니까 2천만 원을 빌려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안전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써야겠죠? 뭘 쓰면 될까요? 그 돈 빌려줬다. 돌려줬다의 이름이 있잖아요. 무슨 서류에 뭐지? 이름. 뭐더라? 뭐지? 왜? 뭘 쓰면 될까요? 그거요. 그거요. 바로 그거요. 그게 뭐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바로 그거요. 요런 식으로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자, 채팅 올려주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용증. 맞아요. 차용증. 정답. 맞아요. 자, 그래서 차용증을 쓸 거예요. 우리가 말만 달랐지 임대차 계약서가 차용증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임대인한테 2천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빌려줬어. 그런데 보통 동키님이 그렇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정말 착해서 그냥 2천만 원 너 1년이고 2년이고 빌려줄 테니까 그냥 써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요즘 금리가 뭐 3% 뭐 5%니까 그 이자는 있어라고 하실까요? 이자는 받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안 받으실 수 있다. 저 돈 좀. 네. 대체로는 좀 요즘은 이렇게 이자를 좀 받는 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 받는 게 월세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임대차 계약서도요. 차용증과 똑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래서 돈을 서로 주고 받아서 돈을 돌려받고 줄 의무들이 서로 그렇게 있다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이제 끝난 거니까 결국 내 쫓겼으니까 이제 뭐만 남는다? 돈 받을 권리만 남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차용증의 의미로만, 즉 네. 돈 받을 권리로만 돌아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채권, 돈 받을 권리. 어쨌든 근데 그런 권리가 생기긴 하네. 만약에 전입신고를 안 해도 있는 거예요, 그 권리는? 있기는 있죠. 근데 안 줘도 있는데 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줘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벌이면 되겠죠. 소송을 돈을 돌려줘, 이렇게. 전입신고 안 해도? 전입신고 안 해도. 그래도 잘 이기는 경우가 많나요? 이게 이제 소송으로 걸면 임대차 반환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임차 보증금 반환 네, 청구 네. 소송. 이제 좀 길죠. 네. 자, 그래서 임차 금액을 반환해 주세요라는 소송을 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약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서로 돈이 통장으로 주고 받은 게 네. 명확하다 그러면 이거는 그 소송이 좀 손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빙이 다 되기 네. 때문에. 자, 그러면 판결이 바로 나오죠. 네. 돌려줘. 이렇게. 자, 그런데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내놔. 판결을 받으면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걸 대부분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서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겼어라고 하잖아요. 소송에서 네. 이겼어. 네. 그 이겼다는 게 결국에는 판결문에 돈 돌려줘. 네. 라는 판결문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럼 난 다시 뭐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서 거기에 압류를 걸어야 돼요. 아유, 복잡해라. 그래서 압류를 걸어서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 그럼 가장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 수 있는 거고요. 네. 첫째, 알아봤더니 부동산이 없어. 네. 그 사이에 내가 임차했던 그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네. 뭐 사업자라면 네. 그 사람의 사업 통장에 대해서 혹은 급여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넣을 수 있겠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백수야. 아이고야.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받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이기만 하면 아까 그러면 전입신고 안 해도 네.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내가 쉽게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소송에 이겨도 그 사람의 재산이 없으면 백수면 받을 길이 요연한 거죠. 어려운 배째라구나 거죠. 완전. 그게 일명 전문 용어로 배를째라. 진짜. 없는데 어쩔 거야. 그렇죠. 없는데 진짜. 어쩔 거야. 이건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러면 솔직히 모든 임차인들이 넉넉해서 전세 금액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없는 돈들을 뭐 혹은 요즘은 진짜 전세자금 대출까지 네. 받아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전세 금액을 못 돌려받으면 정말 타격이 너무 크신 분들이 그쵸. 많아요. 자, 그래서 발생을 한 게 이 공시 방법이라는 걸 채택을 해준 거고, 네. 아까 쫓겨나지 않을 권리인 대항력까지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또 첫째,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으시려면 전입신고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네. 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채권, 말 그대로 차용증과 다를 바가 없으니 전입신고를 하셔라. 네. 자,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뭐라고 읽었느냐면 다시 돌아가서 공시방법 하나 얘기 드린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표를 좀 보여주세요. 네.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는 거죠. 자, 주민등록 등본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입신고한 네. 주소지의 소유자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자, 제가 201호로 네. 전입신고를 마쳤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저기 뭐죠? 주민등록 그 뒷면에다가 네. 우리가 주소 네. 201호 이렇게 딱 명시를 했어요. 네. 자,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우리 왜 보통 가보면 네. 1층이 기둥만 이렇게 세워져 있고, 네. 그 주차장으로만 있는 네. 곳들 있죠. 네네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긴 데들을 우리가 필로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집을 1층에는 아무것도 없고 네. 2층부터 주택이 시작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201호라서 나는 2층이니까 네. 당연히 201호고 문표도 그렇게 201호라고 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호로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주인이 주민등록상에는 그걸 어떻게 표시를 해놨느냐면 주택이 거기부터가 1층이니까 그냥 1층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101호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편의상 또 사람들이 이게 또 101호라고 하면 네. 헷갈릴까봐 201호라고 그냥 네. 병표를 써놓은 거죠. 또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하이신 분들이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왜 반지하라고 네네네. 부르잖아요. 네. 예전에는 완벽하게 창문이 하나도 없는 네. 100% 지하로만 이루어져 있는 곳들도 있었지만 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비가 오거나 뭐 햇빛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창문을 이렇게 빼꼼하게 네. 보일 수 있도록 네, 하는 맞아요. 이제 반지하들이 네. 생겼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 곳들을 보통 지하라고 표시를 안 하고 누가 봐도 약간 좀 1층처럼 생기다 네. 보니까 거기를 101호라고 하고 누가 봐도 당연하게 1층처럼 되어 있는 거기를 201호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반지하이거나 네. 필로티인 곳들은 네. 내가 201호거나 101호일 때 네. 애매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주민등록상의 호실, 네. 호실하고 네. 내가 전입신고하는 그 문패상의 주소지가 네.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야지만 내가 나중에 아까 쫓겨나지 않을 권리, 그 다음에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네. 이 모든 권리가 저 두 개가 맞아야지만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저거 그럼 계약서에 처음에 계약할 때 거기 써 있는 그 주소지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호실이랑.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호라고 문패가 돼 있어서 내가 201호라고 쓴 거예요. 근데 주민등록상에는 101호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서로 뭐 공인중개사나 뭐 요즘은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확인시키셔서 해주시는 편인데 이제 주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맞아요. 뭐 그런 요즘 경우도 있죠. 뭐 저거 뭐죠 피터팬 맞아요. 네. 뭐 피터팬이라든지 뭐 이렇게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공인중개료를 받지 네. 않고 직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단 네네네. 말이에요. 거기서 했을 때 이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꼭 그 내가 문패상의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 네. 그다음에 계약서상의 주소가 모두 다 동일하신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자,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 전입신고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네. 고려할 거 되게 많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네. 뭐 이제 따님들이나 우리 자녀가 처음 집을 얻을 때 항상 부모님들이 나 전입신고 했니? 확정이자 받았니? 네.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물어보는 그 속뜻 안에 네. 이게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래서 전입신고라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해. 네. 그리고 주민등록의 의미와 전입신고하는 방법의 이런 의미야 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의를 한 거고요. 네. 자, 이제는 네. 그러면 전입신고는 끝났으니까 네. 잘 했으니까 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전입신고 꼭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네.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네. 권리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자, 그 권리에 대해서 또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닝, 본격적인 트레이닝에서 바로 이 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 이 대항력이란 단어가 뭐냐라는 거죠. 음. 자, 대항력의 한번 느낌만 한번 받으실 딱 느낌이 대항력 같은 단어에서. 경우에는 뭔가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많이 들었던 상대와 싸울 때 내가 얼마나 대항을 할 수 있는 맷집. 마력을 갖고 있느냐 오. 요런 느낌. 제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느낌. 그렇구나. 저는 이제 또 게임을 하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만 대항력 들어봤는데 어떻게 대항력 저는 많이 들어봤지? 부동산은 뭐 많이 들어본 것도 없지만 부동산 쪽에서 대항력은 잘 안 들어봤고 무슨 뭐 대결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어떤 네. MZ 세대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저는 저 MZ 세대 아니에요. MZ 세대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또 배웠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대항력이 높으면 네. 높을수록 뭐 맷집이 그쵸.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당하지 않죠. 당하지 않는다. 네. 우리 부동산에서는 대항력을 쫓겨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데, 그럼 게임에서 빗대서 얘기하면, 네. 좀 전에 뭐라 그랬지? 내가 좀 더 세다. 세다? 네가 날 아무리 때려도 나는 그걸 막아낼 수 있다. 약간 이런. 막아낼 수 있다. 네. 세다. 네. 괜찮네요. 괜찮네요. 맞아요. 다른 소유자가 왔을 때, 네. 아까처럼, 저 여기 주인인데요? 임대차 있는지 몰랐는데요? 라고 했을 때, 딱 맷집이 생겨서, 대항력이 있으면 이제 탁 쳤어. 여기 이제 어깨가 이만해지는 거죠. 이제 딱 뒤에. 쳤는데, 나가 떨어졌어. 맞아요. 그쵸. 그런 의미예요. 그쵸, 비슷하죠, 예. 네네. 대항할 수 있는 권리 계속 있을 수 있다. 쫓겨나지 않을 권리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이 부동산에서 이제 전입신고상 있다는 건 쫓겨나지 않을 권리이면서 네. 계속 이곳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네. 왜? 자, 우리가 아까 네. 전입신고를 했고요. 네. 또 그 주인을 상대로 그럼 지금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쵸. 바뀌었어. 그리고 그 바뀐 소유자가 네. 저 여기 이사 들어오겠다고 이삿짐을 밖에다가 지금 딱 네. 이사차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럼 이사 알아서 네. 이렇게 막 다시 짐 싸서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나의 이제 전문 용어가 등장하는 거죠. 배째. 네. 자, 배째라고 했을 때, 네. 자, 이걸 법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임차인도 지금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되게 불쌍한 네. 거죠. 자, 그런데 그 소유자, 네. 지금 정당하게 내가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 5억이라면 5억을 다 지불을 했어요. 5억을 다 지불을 하고 소유권까지 마치고 나는 여기 이사 들어가야지 하고 꿈을 부풀어서 딱 왔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있고 나 못 나가라고 하면 이 소유자는 정말 이 사람도 피해자 아닌가요? 그쵸. 둘 다 피해자네요. 둘 다 피해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누구를 보호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누구를. 자, 그래서 바로 이게 공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쫓겨나지 않을 권리 당연히 줘야 되는 거 맞아요. 네. 그죠? 네.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죠. 네. 쫓겨나지 마이크가. 않을 권리 여러분들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줬어.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들어온 이 소유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구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럴 때 공시 방법인 전입신고로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전입신고 우리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 사셔야 되는 분들은 네. 동사무소에 가시면 네.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게 있어요. 뭐 계약하기 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맞아요. 아무 때나 가서? 누구나. 그 집에 뭐 누군가 살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동사무소에 딱 가시면 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저 그냥 뛰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사적인 부분이라 네. 저희가 정보를 공개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냐면 네. 이해관계인이신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첫째, 소유자신가요? 네.
그 다음에 그 소유자의 가족이신가요? 어. 셋째, 임차인이신가요? 라고 물어보겠죠. 네. 자, 그럼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면 돼요. 그런데 소유자가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이 주택을 살려고 네. 해요. 자, 계약자면 되겠죠. 그러려면 그걸 증빙할 서류인 매매계약서가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죠? 계약서 쓰기 전에는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죠. 혹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에 갈 네.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계약하는 날 그 부동산에서 네. 소유자가 전입세대 열람을 띄어갖고 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계약하시는 날 네. 계약금이 들어가기 전에 네. 혹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네. 그 서류를 확인해보고 여기에 소유자와 소유자 가족 이외에는 네. 임차인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자, 그럼 당연히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는 네. 그렇게 돈을 내가 돌려받고 나가야 하는 네.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인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심이네요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부동산을 사실 분들은 네.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전입세대 열람을 꼭 하셔야 된다. 오, 진짜 중요하네요, 그거는. 네. 자, 그래서 저는 억울해요 라고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억울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소송을 했어. 자,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래,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전 소유자죠. 전 소유자가 임차인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안 했네. 안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반대 급부적으로 왜 당신은 그걸 확인하지 않았어요? 라고도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돼요. 법에서는 꼭 그 두 개를 다 봐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게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느냐? 억울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네,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전입세대 열람하는 거 방법 알았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네.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몰랐어. 자, 이게 왜 안 통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길을 가요. 길을 가다가 너무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을 찾아 트럭을 찾아서 그 트럭 뒤에서 약간의 소변을 봤어요. 네. 자,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경찰관이 와서 노상방뇨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몰랐어요 라고 할 거예요. 몰랐어요. 자, 그런데 사회 통념상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네. 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내가 몰랐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노상방뇨는 지금의 시민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또 우리가 88 올림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월드컵을 치르면서 실제로는 월드컵을 치르면서 노상방뇨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베이징 올림픽 했을 때 중국이 그 전까지는 정말로 왜 그런 뭐 수족관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은요, 그 통로를 지나갈 수가 없대요.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 중국 팬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중국을 예전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랬고 어디나 이제 시민 의식이 약간 이제 좀 낮았던 시절에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민 의식이 점점 올라오면 누구나 다 노상방뇨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일반화된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 전입세대 열람을 내가 하는 거 몰랐다.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존재하는 거냐면 바로 공인중개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모를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 사기치고 간 그 놈들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못 잡나요? 잡을 수 있겠죠? 참나. 그러면 이제 민사상 소송을 아이고야. 걸거나 뭐 형사 고발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이고.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모를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공인중개사가 그런 법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들을 모두 다 체크를 해서 거래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공인중개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나는 내가 법적으로 어떤 네. 책임이 있고 네. 어떤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면 꼭 공인중개사를 의뢰를 찾아가서, 하시면 네. 되는 거고, 네. 당연히 그 공인중개사는 그런 업무를 함으로 네. 인해서 중개수수료를 네.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런 그 거래에 따르는 리스크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처럼 피터팬처럼 네. 그렇게 내가 직접 거래를 네. 할 거야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챙기셔야 되는 것들을 네. 법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자, 그래서 중개료를 절약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네네. 아, 진짜 아는 게 힘이네요. 진짜 부동산 이거는 진짜. 힘이 네. 아니고 돈이에요. 그래, 아는 게 돈이다. 돈이에요. 와. 네. 네. 아는 게 돈인 거고 네. 내가 모르면 내 네. 돈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고 있으면은 딴 데로 가야 되는 건가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집은 내 거지만 딴 데를 구해서 전세를 구하도 해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네요. 뭐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어쨌든 들어갈 수는 동키님은 없다. 그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안 나가도 되는 걸까요? 계약 때까지 딱 계약은 종료가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약이 종료가 됐다고 칠게요. 계약 기간까지는 살았어. 네. 그럼 자, 바로 그 들어갈 수 있는 거 다음에는요? 아닌가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돈을 못 돌려받았는데 전 주인한테. 호호호. 자, 여기는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가 아니고요 내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예요. 내 돈을 그러면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사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자, 그래서 요즘은 그러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전 주인을 상대로 아까 임대차 반환 청구 소송을 벌인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내가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내 집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네. 동키님이 계속 계셔서 네. 이사를 못 들어가는 그 사람은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동키님을 상대로는 내가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누구에게? 전 소유자. 야, 너 나한테 임차인 없었다며. 그리고 그 전세 보증금을 빨리 돌려줘. 그거에 따르는 것만큼을 내가 손해배상을 입었어. 저 임차인 때문에 내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대신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었어. 또 내가 손해를 입었어라고 하는 것들을 증빙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걸어서 전 소유자한테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 전 사람이 돈을 이제 전세금을 줬어. 그럼 이 사람이 나가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럼요. 돌려받았잖아요. 계약도 종료됐고 네. 돈도 다 돌려받았는데 내가 안 나가. 그거는 안 되는 여기 거죠. 더 살고 싶어. 그럼 새롭게 계약을 맺으면 되죠. 그 사람이랑? 그렇죠. 새로운 소유자와. 근데 소유자는 나는 이 집에서 들어와서 거주할 거예요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때는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나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거는 임차인으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부동산을 살 때도 네. 저렇게 내가 돈을 혹시나 물어줘야 될지도 모르는 임차인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한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자, 그래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네. 결과적으로는 쫓겨나지 않을 네.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글로써 확인해 네. 보시죠. 네. 자, 대항력의 개념은 네.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네. 상대방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네. 그죠? 이거는 임대인한테만 내 돈 돌려줘 응.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까처럼 띵똥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오더라도 네. 혹은 새로운 임차인이 무슨 얘기예요? 저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 맺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가지 않을 권리. 이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매매, 네. 증여, 네. 상속, 경매 등으로 집주인, 즉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정당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그죠? 네. 그다음
계약 기간 종료 후더라도 네. 임차 보증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건데요. 네. 이게 매매 증여 상속 매매까지는 네. 일반적인 것으로 봐서 보증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시면 네. 받으실 수 있을 때까지 있을 수 있어요. 오. 자, 그런데 아까 저 위에 경매라고 되어 네네네네. 있잖아요. 자, 이 경매는 네.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뭐라고 왜? 그러냐면 특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증여도 마찬가지고 상속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네. 매매는요, 네. 정당하게 돈을 지불을 하고 소유권이 넘어간 네. 거잖아요.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의해서 이 소유가 넘어간 거라서 네. 소유권을 좀 특별한 케이스로 넘겨받았어 오. 라는 표현으로 특별승계인이라는 표현을 네. 쓰고요. 이럴 때는 그 임차인의 대항력을 좀 다르게 판단을 해요. 네. 다르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까 동키님한테 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셔도 돼요라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런데 꼭 100% 그렇진 않아요. 100% 그렇진 않아요. 네. 여기서 또 새롭게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호호호. 누구냐면 네. 은행입니다. 은행. 네, 은행이에요. 이게 설명하자면 더 길어서 갑툭튀은행. 네, 또 한번 글을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라는 게 네. 있는데요. 이 발생 요건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먼저 발생 요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주민등록. 네. 그죠? 우리가 뒤에다 이렇게 적는 거. 네. 그거 혹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전입세대 열람이 있어. 네. 지가 있어요. 거기에 적는 거. 이게 이제 전입신고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꼭 거기에 있어야 돼요. 살고 있어야 돼요. 그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입주했니? 네네네. 살고 있니? 라는 뜻이고 그걸 법적으로는 점유라고 불러요. 네. 꼭 점유하고 계셔야 돼요. 이사를 나가버리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집에 내가 계속 살 권리를 따로 떼버리면 뭐로 바뀐다고 그랬죠? 사용증이 아니라 네. 채권으로 바뀐다고 했죠. 네네네. 돈 받을 권리로만 바꿔버린다고 네.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내가 임차인이 아니에요. 임차인이라는 타이틀이 싹 사라지고요. 뭐만 남느냐면 채권자가 돼요. 그래서 돈 받을 권리인 채권자가 돼버리는 거지 내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줬느냐면 네. 아까처럼 소송에 이기고도 네. 저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실업자거나 네. 그러면 돈 못 받는다고 네네네네. 했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마 지금 다 소송 벌이고 압류하고 그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지 않게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인 거고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점유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 계속 살고 계시면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내가 이곳을 벗어나 버리면 실제로는 점유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있어야 두 되는구나.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네. 뭐하고 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살고 있어야 된다.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살고 있다는 거 조금 멋있게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 네. 나 점유한 여자. 네. 이렇게 점유하고 계셔야 돼요. 진짜 중요하네요. 이사를 가버리면 안 되고. 네네. 요게 이제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내가 대항력을 얻은 거고요. 네. 이 얻는 날짜도 되게 중요해요. 오. 내가 아까 그 파워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파워가 생기는 상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또 뭐라고 부르느냐면 네. 자, 대항력의 효력 발생일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네.
자, 첫 번째 줄에 응?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 이게 아까 뭐였어요? 대항력의 요건이었죠. 네. 요거를 마친 네. 다음 날 0시예요. 마치는 날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통 전입신고는 언제 하러 가실까요? 뭐 이사한 날 이사한 날. 네. 그리고 그 이사한 날이 언제일까요? 계약 응. 한 날? 잔금 치른 날이죠? 저 마지막 딱. 네. 뭐 계약할 때 뭐 10% 내고 네. 잔금 이제 90% 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잔금 치르면서 이사를 들어가시잖아요. 네. 보통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사하도록은 주인들이 안 해주죠. 그쵸. 왜 그럴까요? 내가 이사는 했는데 잔금을 안 줘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아까 네. 대항력의 요건은 네. 뭐를 하면 생긴다고 했어요? 전입신고를 마치고 네. 점유를 하면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네. 생긴다 했잖아요. 네. 자, 그럼 내가 잔금을 안 줬어. 그래도 함부로 쫓아낼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이거 소송 걸어야 돼요. 명도 소송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함부로 네. 임대차를, 그러니까 임차인을 한번 들이면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쫓는 게 쉽지 않아요. 권리를 이제는 굉장히 많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주인들이 꼭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다 치러야지만 이사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통 우리가 이사 들어가기 전에 청소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네. 그렇잖아. 입주 청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잔금을 아직 치르기 전이지만 2, 3일 전에 좀 입주 청소도 좀 하고 집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미리 갖다 놓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거참 주인 되게 야물차네. 인정 하나도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쫓겨낼 수는 없는데 잔금을 주지 않아서 임대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법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는 임대인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모든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으로부터 요구가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줘도 되나요? 라고 했더니 공인중개사분이 뭐라고 하실 거냐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잔금일날 잔금을 모두 받고 이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설마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사 오시라고 할게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럴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 알고 오케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요청하시는 분도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근데 아주 정말 임차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시겠지만 간혹가다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돈과 이사가 동시이행이라고 하거든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임대인 분들을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해서 정말 인정머리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워낙에 임차인분들을 더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분들에게 좀 더 강하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좋은 거라서 그렇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잘 알아야지 진짜 뭐 서로가 피해 없이 잘 살 수 있겠네요. 진짜. 자, 그래서 보통은 그러면 계약금 치르고 이사를 들어가고 그날 이제 이삿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사하시는 분들이 막 센터에 이제 해주시면 저는 그 사이에 뭐 이사 한두 시간 걸릴 테니까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나 할까? 하고 이제 전입신고 하러 가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마쳤어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그날 오후에 저는 보통 이사 한 10시나 11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전에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날 2시에서 한 4시 정도에 소유자분이
은행에 가셔서 대출을 받으신 에, 거예요. 에, 에. 내가 분명히 5억인 주택에 3억 전세를 들어오는데 네? 분명히 그날 잔금을 치르면서 전입세대 열람을 띄웠을 때도 임차인이 없었고 네?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보여줬는데 그때는 어떤 근저당도 없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 저는 정말 안전한 주택이네요 라고 생각을 해서 전입신고까지 다 마쳤는데요. 며칠 뒤에 은행으로부터 뭐 혹은 법원으로부터 경매 신청한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혹은 문서가 온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딱 봤더니 제가 들어온 날 대출이 실행이 된 거고요. 그 뒤로부터 주인이 한 번도 이자를 내지 않아서 그 집에 경매 들어간다는 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사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한테는 정말 날벼락인 네? 거잖아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거는 진짜 계획적으로 그런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는 제가 소유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 번호는 어머머머머.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이제 내 심장은 어떻게 되는 거 주저앉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전세 사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또 그날 또 한 며칠 뒤에 또 띵동하고 누가 불러.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집 계약한 임차인인데 어떡해. 미치는 거죠. 자, 이런 게 전세 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맞아요. 그리고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전세 사기 당했다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네? 먼저 우리가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네. 전입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만 해놓고 네. 지금은 이제 전입신고까지 마친 날이니까 뭐 다른 임차인들은 그 날짜에 전입신고가 들어와 있으면 네. 당연히 내가 그걸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만 네. 내가 계약금만 걸어놓고 아직은 잔금을 네. 주지 않았거나 네. 아직은 전입신고 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계약금들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소유자가 이미 나는 이제 도망을 가야 되거나 이제 막 채권자들이 내 집을 압류하기 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망을 갈 건데 네. 그 부동산들한테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고 6군데하고 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는 그 길을 알 길이 있을까요? 없죠. 아직은 한 달 이내에만 그 신고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 잔금이 한 달 이내고 계약금만 주셨다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짜리, 즉 전세 보증금액이 3억인 곳이면 내가 계약금 얼마 걸었겠어요? 3천을 걸었겠죠. 그런데 3천을 6군데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360, 1억 8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선 당연히 나는 이제 뭐 잔금 치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부동산에 연락이 오는 거죠. 어머, 소유자분의 연락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땡이네요. 네. 어이구. 그러면 이건 진짜 채권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세 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미 전세를 나한테 3억을 받아놓고 네. 은행하고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은행은 네. 예를 들어서 그날 전입신고를 내가 아직 하진 않았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사를 막 하고 정리를 하느라 아직은 그 동사무소를 네. 못 가는 거예요. 네. 뭐 4, 5시에 가야지. 네. 동사무소 6시까지니까 요거 뭐 냉장고에 급한 거 음식 같은 것만 상하지 않게 미리 넣어놓고 6시 전에만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은행은 그날 딱 와봤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입신고도 없어. 소유자가 그 띄어갖고 온 곳에는 깨끗한 거예요. 그래? 그리고 대출을 내준 거죠. 얼마를? 한 2억 5천을 대출로 내줬어요. 대출을 내줬어요. 자, 그리고 전입신고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아까처럼 어떻게 됐다? 이 사람이 대출을 해간 그 뒤로부터 계속 이자를 갚지 않아. 2억 5천은 받았는데. 네. 자, 그러니까
이 은행이 네. 전화를 합니다.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그랬더니 지금 거신 번호는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은행도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에 기해서 뭘 한다? 경매를 넣겠죠. 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네. 자 그러면 이제는 피해자가 누구누구 있느냐면 아까 뭐 예를 네? 들자면 네? 임차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도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동키님 이제 그 보증금 못 받은 사람도 네. 있죠. 자, 지금처럼 은행까지 있다고 해보자. 네. 이거 뭐 복잡하니까 아까 그 매수자는 빼고. 네. 자, 은행과 동키님이 있어. 네. 둘 다 돈을 받아야 돼. 받아야죠. 이거 누구 보호해줘야 돼요? 이제는 누구 보호해줘야 될까요? 그럼 당연히 저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차인을 보호해줘야 되죠. 네. 자, 그런데 그런 임차인이 한 수백만 명인 거예요. 한 100만 명인 거야. 네? 그래서 은행이 대출 나갔던 거 중에 반 이상이 회수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은행이 파산나. 국민은행 파산나. 자, 그러면서 갑자기 그 은행이 뭐 5천억 정도를 돌려받지 못해서 파산이 돼야 된다라는 상황이 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큰일 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5천만 명 중에 네. 그렇게 못 받은 사람이 10,000명이라고 칠게요. 네. 그런데 그 10,000명의 피해 때문에 은행 3개가 무너져야 해요. 자, 그러면 은행을 살리는 게 맞을까요? 개인 10,000명을 살리는 게 맞을까요? 또 이게 그런 좀- 경우면 또 은행을 살려야 네. 되나? 자, 그래서요. 아쉽게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네. 아까처럼 소유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를 손을 들어주냐면 임차인을 살짝 또 손을 줘요. 왜냐? 임차인이 더 불쌍하다고 네.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차인과 은행권을 놓고 봤을 때 누구를 더 보호를 해야 되지? 라고 보면 은행권을 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시 아까 그 글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자, 아까 전입신고도 임차인이 똑같이 했고요. 대출도 그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두 개의 날짜가 똑같아요. 보호받아야 되는 날짜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둘 다 동일하게 이 5억 원을 팔아서, 경매를 팔아서 서로 나눠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러면 동키님은 3억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고, 네. 은행은 아까 2억 5천이라고 했지만 그냥 똑같이 그냥 3억이라고 할게요. 네. 자, 그럼 그거를 반반 나눠야겠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5억 원의 아파트가 4억에 낙찰이 됐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2억씩 돌려받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또다시 은행 입장에서는 나간 돈은 3억이지만 네. 2억밖에는 못 돌려받았으니 네. 1억 원씩 다 이제 은행이 다 그렇게 부실화된 걸로 남겠죠. 네. 그래서 아까는 3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번엔 은행 1개만 무너진다고 칠게요. 이래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누구에게만 준다? 은행에게 1순위를 주는 거예요. 은행이 먼저 다 받을 수 있도록. 다 받을 수 있게.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기준 날짜가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준 날짜를 은행만 다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 말 그대로 그 은행이 대출을 심사했던 날을 은행은 그대로 그 날짜를 해주고요. 네. 임차인은 다음 날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전입신고를 했어도. 그래서 무조건 은행보다는 임차인이 밀리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소유자가, 임대인이 다음날 다른 은행에다
또 돈을 빌린 거예요. 아이고. 한 5천만 원을 또 빌렸어. 자, 그래서 다음 날짜하고 나하고 또 은행하고 또 만나. 아이고. 자, 그럼 또 어떻게 밀려? 되는 거예요? 또 밀려요? 또 밀리면 안 되잖아. 두 번째 그 은행하고 네. 나하고 그럼 똑같은 날짜니까 또 1억하고 내 3억하고 네. 또 반반을 나눠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저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임차인이 무슨 봉도 아니고 맨날 이제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 그 다음번에 있는 은행보다는 빠르게 해줄게. 자,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요, 영시인 거예요. 영시. 영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나 청하의 12시는 들어본 적 있어도 영시는 들어본 적이 없단 그러게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시라는 말은 다음 날이긴 하지만 네. 그 다음 날에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네네네. 그래서 이 영시가 의미하는 게 내가 같은 날 같이 대출이 나갔던 은행보다는 내가 순위가 밀리는 거지만 네. 내 다음 날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가장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전세 뭐 계약을 했는데 그날이 아니어도 그 집주인이 제가 들어와 있는 동안에 이 집을 가지고 또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은행에 가서 그거 언제든지. 그렇죠? 이 집을 그거는 근데 제가 통보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집주인 맘대로.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제 어차피 계약을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원활하게 띄워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동안에는 네.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시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죠. 거의 뭐 그럴 일이 그쵸. 없으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네. 내가 전세를 살고 있으시면 네. 적어도 뭐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주민등록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네. 등기부 등본을 한 번씩 발급받아 보시는 건 좋아요. 한 번씩 그냥 자기가 확인해봐야 되는구나. 물론 우선순위는 내가 앞이니까 좋죠. 네. 앞이니까 좋지만 이 사람이 자꾸 내 뒤로 뭐 1억씩, 5천씩 계속 뭐가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 사람이 조금 불안하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걸 왜 하셔야 되느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1년 더 연장해서 살을 거예요. 네.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집값도 너무 올랐고 전세가도 너무 올랐으니까 1,000만 원은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뭐 5천 원 인상했으면 좋겠대. 근데 내가 지금 3천에 살고 있고 5천만 원이 더 오르는 거니까 이제 5천만 원을 그래 내가 보호는 받아야 되니까 5천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야지. 그래서 통장으로 보내시고 이제 가만히 계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등기부 등본에 막 1억 5천 이렇게 더 들어와 있었던 건 내가 몰랐던 거야. 자, 그러면 아까 3억까지는요. 네. 내가 빨라요. 네. 그 어떤 애들보다 빨라. 하지만 5천만 원은 그 뒤에 들어온 애들보다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그 보증 금액이 더 상향이 돼서 가거나 이러실 때 꼭 등기부 등본을 더 띄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와. 네,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예 생각은 못 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항상 이 말을 하나 드릴게요. 네? 법은 잠자는 자 위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알아서 나를 보여주겠지가 아니고요. 항상 내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미리 전입세대 열람도 띄워보고 그 다음에 전세를 들어왔다면 주기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해서 안전한지를 좀 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막 점점점 살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이 2년인데 점점점 자꾸 불어 이 사람이 돈 막 불어서 내가 너무 불안해. 그렇게 뭐 그럴 경우에 내가 뭐 너무 불안하니까 뭐 나가겠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또 안 되죠. 그건 좀 어렵죠. 그건 보고 있어야 되네.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조금 불안하네. 그랬을 때 뭐 연장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또 그
그게 이런 네. 건 있어요. 아까 5억짜리 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전세가 3억이에요. 네. 그런데 그 뒤에 어. 은행은 아닌데 어. 개인으로 막 한 2억에서 3억 이렇게 어. 근저당이 들어와 있는 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집을 경매가 혹시나 나가는데 그 뒤에 근저당이 들어온 3억 계신 분이 네. 나 이자 못 받았어요. 혹은 3억을 못 돌려받았어요 하고 경매가 들어가 버리면요. 솔직히 이 집이 경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물론 내가 앞순이니까 네. 내가 먼저 3억을 돌려받긴 하겠지만 내 집이 막 경매 붙여지는 거는 되게 불안한 네. 일이잖아요. 그래서 체킹을 하시면 좋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근저당이 뒤에 3억짜리가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주인한테 좀 뭐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조금 너무 5억 이게 시세가 5억짜리 집인데 네. 근저당이 전체 근저당을 합해 봤을 때 혹은 채무를 합해 봤을 때 이 집의 가치가 그 이상이지 않냐. 이건 좀 위험하니까 내 전세 보증금을 낮추든 그러니까 네. 낮춰서 월세로 가든 네. 아니면 그 뒤에 뭐 한 1억 정도는 갚아주시든 좀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요구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꼭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 인하 요구권 이런 식으로 뭐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뭐 100% 요구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해보실 수는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등기부등본 꼭 떼보기. 네, 예. 요거 꼭 기억하셔라. 네. 대항력이 생기는 날짜가 네. 뭐였다? 0시, 다음 날 0시. 뭐하고 뭐를 마친? 전입신고, 그리고 입주. 입주를 마친 네. 다음 10시. 날에 네. 다음 날 0시. 0시. 네. 다음 날까지만 하시면 안 되고 0시까지. 네. 자, 요거를 한 번만 쫙 읊어볼까요? 네. 어. 뭐를요? 내가 지금 얘기한 네. 거. 자꾸 저를 시험에 빠지시게 하시는데 자, 지금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후에 다음 날 0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내가 쫓겨나지 않을 거리가 생긴다. 그리고 이렇게. 꼭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봐라. 네. 등기부등본 띄워봐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원래는 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아까 부모님들이 네. 이제 자녀를 그렇게 내보낼 때 두 개가 따라 붙는다고 했잖아요. 뭐하고 뭐 했니? 라고 했죠. 전입신고? 와?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전입신고랑 뭐 했냐고요? 얘하고 얘는 꼭 해라 이렇게. 전입신고 말고 뭐 말하셨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네, 뭐라고 하셨죠? 이거는 무조건 따라다녀야 돼요. 친구야, 짝꿍이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근데 그거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면 알아서 저 동사무소에서 꼭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해달라고 해주나? 해달라고요? 꼭 해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해주시기는 해요. 네? 네, 해주시긴 하지만 네?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세트처럼 같이 묶고 다닌다라고 보시면 전입신고랑 그 확정일자 받는 네. 거. 오늘은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안 할 거예요. 네. 왜냐? 네. 지금 우리가 거의 1시간 반을 네. 전입신고와 네. 요 대항력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오늘 네. 이 확정일자까지 얘기를 하면요. 네. 굉장히 시간이 복잡하구나. 복잡해지고 갑자기 동키님이 뒷목을 딱 잡으시면 복잡해요라고 하실 네.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경매학원 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얘기한 이게요. 네. 보통 이제 뭐 경매 과정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뭐 요즘 경매 과정이 뭐 한 4강에서 8강 정도 하는데요. 그 하나의 강의가 한 2시간 정도씩 해요. 그러면 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약 2시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 네.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명하고 네. 그다음에 요 대항력 즉 말 그대로 전입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확정일자인 우선 변제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고 또 소액 임차까지를 얘기를 해서 최우선 변제금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벌써 몇 개를 얘기하면 4개의 개념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걸 2시간 동안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네. 아주 복잡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100% 이해하지 않으세요. 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은 이 2가지를 다 설명하지 않고 네. 좀 물론 오늘 얘기가 쉬웠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없는 얘기도 아니라서 대부분 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워낙에 다양하게 이 사례들을 설명을 하고 많이 있는데 들어본 그런 네, 얘기들이라.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세세하게 이것저것 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은 이 이야기만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네. 확정일자에 대해서만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오늘 좀 궁금하신 내용 있으셨나요? 혹은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근데 거? 궁금한 거 중간중간에 제가 뭐 생각나는 거 이건 아무래도 좀 진짜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고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여쭤봐가지고 근데 뭐 어떤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지는 조금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전세를 들어갔으면 등기부 등본을 계속 떼보고 맞아요. 확인해보고 그 영시 저거 꼭 다음날 기억을 해봐야 영시. 되는 네, 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네. 그 대학력, 그 다음에 전입신고 이 2 네. 가지 개념 명확하게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대학력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저는 정말 생소한 이 부동산 쪽으로는 생소한 그런 단어였는데 오늘 또 네. 새롭게 저도 하나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차분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경매뿐만 아니라 네. 당연히 내가 임차인이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시니까요. 네. 꼭 복귀해 주시면 근데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생겼어요. 네. 그 이제 소유자랑 부동산이랑 짜고서 막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있죠. 당연히 있구나. 있죠. 역시 부동산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근데 솔직히 공인중개사 시험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공인중개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입이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 사고 않아요? 나는 거죠. 예, 중개 사고가 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은 그 중개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드시는 게 얼마짜리냐면 1억 원이에요. 근데 이 1억 원에 해당하는 이 중개 보험이요. 나 하나당 한 건당 1억이 아니고요. 전체 1억이에요. 이제 그것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3억이었잖아요. 아까. 네. 3억 원에 대해서 못 받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그럼 당연히 그런 것도 좀 챙겨서 했으면 참 좋았을 걸 몰랐다. 네. 자, 명백하게 전입세대 열람만 띄워봤어도 내가 손해받지 않았을 상황인데 그거를 누락하거나 몰라서 내가 확실하게 그 손해를 본 게 맞다. 그럼 이건 중개사고예요. 자, 그런데 그 1억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못 받은 건 3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만을 또 다 믿기도 어려우신 거죠. 결국에는 뭐 자기도 진짜 알아볼 거는 다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악의를 품고요. 예를 들어 우리는 뭐 한 5억짜리 부동산이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1,000억짜리 건물이라고 해보죠. 1,000억짜리 부동산이고 그걸 잘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꾸려서 사기를 치면 매도자가 한 1,000억을 버는 거예요. 그래요. 뭐 한 1,000억을 번대요. 그러면 그 수익 중에 공인중개사를 한 10억을 띄워주겠대. 이야. 자, 그러면 아마 마음이 좀 흔들리실 수 있지 그쵸. 않을까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분이 또 나이가 한 60세라고 칠게요. 뭐 아니면 뭐 곧 공인중개사를 그만두려고 했었어.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고 중개사고 터지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사라지거든요.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한 건 챙기고 나는 접겠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까 네. 우리가 공인중개사 분들을 1차적으로 전문가시니까 신뢰하고 의뢰해서 맡겨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체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부자들이 본인들의 자산을 잘 지키느냐? 첫째,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을 하고 일을 의뢰한다. 이게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체킹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그 기본적인 어떤 그 능력에 버금갈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면 중개만 그러냐? 아니요. 회계, 세무, 뭐 아까 뭐 소송 있잖아요. 그런 네.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민사 뭐와 관련된 법 이런 거 다 갖고 계세요. 와. 그런데 내가 그거를 그 전문가만큼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일 뿐인 거지. 네. 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거 체킹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화두를 던지실 수는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내 재산이 네. 1억 원이 있으시던 뭐 1,000억 원이 있으시던 나의 자산을 운영할 만한 지킬 만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진짜 역시 네. 아는 것이 돈이다. 네. 아는 것이 오늘부터 여러분 개념을 바꿔,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라 아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많은 도움이 되는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벌써 이렇게 11회차고 다음 주 12회차도 많이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에 방송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지막 인사를 할까요, 그러면? 마무리 네, 질까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돈킹이었습니다. 네, 매주 여러분들의 머니 그 트레이닝을 도와드리는 머니 트레이너였고요. 매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모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